서기 642년 7월 신라에 대한 백제의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한 달 만에 40여 개의 성을 빼앗은 백제군은 낙동강 서부 지역의 중심 대야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에서 동쪽으로 낙동강을 건너면 대구가 금방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50k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나면 영천이고 영천을 경유하면 바로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경주가 바로 백제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대야성 자체가 서부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기지였던 대야성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결국 함락당하고 맙니다. 대야성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성 하나를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야성은 신라가 지난 10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확보한 낙동강 서부 지역, 그러니까 옛 가야 지역을 지키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대야성을 잃는다면 낙동강 서부 지역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위기는 북쪽에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되기 4년 전인 638년에 이미 고구려군의 남하를 막고 있던 칠중성이 함락당한 것입니다. 북쪽의 빗장 역시 풀린 상태였던 것이죠. 외부의 위기는 내부의 위기를 낳습니다. 647년에는 비담의난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서라벌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그야말로 매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던 백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고구려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달성합니다. 신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대야성 함락을 알리는 급보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전해집니다. 서라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으로 백제군과 서라벌의 사이는 이제 한나절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라의 위기가 단지 군사적인 패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라가 겪고 있는 위기의 배후에는 신라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오랜 숙적,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군에 의해 살해된 성왕의 복수를 명분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백제의 뒤에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외 역시 백제의 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기엔 신라의 상황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신라의 운명을 짊어진 두 사람, 김춘추와 김유신은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느니 적극적으로 모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당시 신라의 두 기둥이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김춘추는 왕위에 가장 가까이 간 계승권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돌파구는 고구려였습니다. 삼각동맹의 최강국인 고구려를 동맹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신라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테니까요. 대야성이 함락된 지 석 달 만에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는 매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국경선에서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일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신라 조정의 실세인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이 완전히 무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험을 해볼 만한 변수가 고구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야성 함락 2개월 후인 642년 10월, 고구려에서 연개 소문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개 소문은 영묘왕을 토막쳐서 죽이고는 100명이 넘는 고위 귀족들을 처단하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의 신생 정권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집권한 만큼 기존의 외교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연개 소문이 기대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위대한 고구려의 왕이시여, 지금 신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를 도우려거든 북쪽 땅을 포기할 것이오. 불행히도 연개 소문의 대응은 김춘추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연개 소문은 신라가 중령 2부, 그러니까 한강 유역 전체를 다시 고구려에게 돌려주어야만 신라를 도울 수 있다고
오히려 김춘추를 협박한 것입니다. 끊어내라. 김춘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죠. 기본적으로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파였고 그다음에 대신라 강경책을 바탕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라에 대해서 유화책을 쓴다고 한다면 아마 명분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임진강선에 형성돼 있던 그 전선을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고구려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라에 그 협조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기 입지가 좁아질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북쪽 변경, 그러니까 대중국 전선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선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남부 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서로 다투어갖고 그 힘 자체가 서로 상호 견제로 의해서 약화되는 걸 바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가두고 그를 인질 삼아 중령 이북을 돌려달라고 신라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오히려 김유신에게 결사대를 조직하게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인질을 이용한 협박 작전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아무래도 김춘추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으로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죠. 평양성 회담이 결렬되자 백제와 고구려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강 유역의 요충지였던 당항성이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곳마저 잃는다면 신라는 경상도 지역의 지방 정권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이제 신라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떠오르는 초강대국 당나라뿐이었습니다. 당나라는 618년 중국을 통일한 이후 돌궐, 토요콘, 고창 등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나라에게 남아있는 표적은 고구려뿐이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신라와 당나라의 전략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당나라는 백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나라의 목표는 고구려였죠. 따라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가 남쪽에서 협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당면 과제는 백제였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것도 백제였고 지난 수년간 신라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던 건 역시 백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당나라의 요구대로 섣부르게 고구려를 공격했다가는 백제에게 옆구리를 강타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양자의 이해관계는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어쩌면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를 끌어들인 송나라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서기 1125년 북방의 요나라에게 눌려 지내던 송나라는 만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금나라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금나라 군대의 힘을 빌어 요나라를 물리치고 요나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려는 것이었죠. 성공한다면 남의 칼을 빌어 원수를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송나라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나라와 송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요나라는 멸망하고 연운 16주는 다시 송나라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송나라의 허약함을 파악한 금나라는 이제 공격 방향을 송나라로 바꿉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이 함락되고 송나라의 황제 휘종과 흠종은 포로로 전락합니다. 금나라 황제는 송나라 황제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아버지인 휘종에게는 정신이 혼미한 자라는 의미에서 혼덕공이라는 칭호를, 아들인 흠종에게는 더욱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에서 중혼후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송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늑대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과연 신라는 송나라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 신라와 당나라의 국력 차이를 생각하면 송나라의 경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One of the great difficulties that I think any country faces is whether how much to trust the countries that promise to protect it, promise to be its allies, promise to be supportive in the event of any challenge to that country's autonomy or destiny. And on the one hand, I think most countries would like to believe in the truth of the alliances that they have, especially if they're in a very dangerous environment or in a situation where multiple countries are putting pressure on it to move in one direction or another. 과연 김춘추와 김유신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김춘추와 김유신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던 그때 당나라 역시 고구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645년 당태종 휘하의 대군이 고구려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참패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 중 한 사람인 당태종이었지만 고구려의 견고한 요동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었죠. 수양제와 달리 어리석지 않았던 당태종은 이 패배로 기존의 대고구려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략이란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국경선인 요하에서부터 고구려군을 밀어붙여서 단기전으로 승부를 내는 것입니다. 단기전이어야 하는 이유는 본국으로부터의 병참선이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고구려의 견고한 요동 방어선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이미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태종으로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당태종이 새로운 돌파구를 고민하던 그때 김춘추가 이번엔 당나라를 직접 찾아옵니다.
절치부심,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던 당태종으로서는 뭔가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방문이었죠. 과연 김춘추는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 당나라를 찾아온 것일까요? 당태종이 가장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준 것 같습니다. 고구려였죠.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라가 제2전선, 고구려의 남부 쪽에서 제2전선을 형성해서 고구려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의 남부로 올라가려고 하면 서쪽에 백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신라가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신라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태종에게 먼저 백제를 없애고 나면 신라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북상을 하겠다. 그러면 고구려에 대한 제2전선이 형성될 테니까 이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김춘추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경우 당나라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 생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고구려의 강력한 요동방어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가 본격적으로 고구려 전선에 투입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당나라는 보급에 대한 걱정 없이 바다를 통해 평양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며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신라의 병참 지원을 기반으로 좀 더 장기전을 펼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김춘추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당태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백제 공격에 대한 비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당나라와의 사이에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신라는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 능동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나간 신라에 비해 고구려와 백제의 선택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연개 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신라로 하여금 더욱 당나라에 매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북에서 동시에 공격당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었죠. 물론 동맹국인 백제가 신라를 견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김춘추가 당나라로 하여금 백제를 먼저 공격하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당나라가 자신을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대군이 이동할 때 특히 중국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는 수군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려면 연안항로,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리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기착을 하고 식수를 재공급받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산동반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황해도까지 직항하는 그런 직항 노선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척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군이 출발하게 된다면 고구려를 경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백제 입장에서 볼 때 당군이 적대국인 고구려 세력을 쉽게 통과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백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기 660년
당나라의 13만 대군이 서해를 건너 백제로 향한 것입니다. 서해 쪽에서 공격해오는 당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였기에 전쟁은 그야말로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당나라의 선봉대가 백제에 상륙한 게 7월 9일이었는데 의자왕이 포로가 된 것은 7월 18일이었습니다. 700년을 이어온 왕국이었지만 멸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열흘이었던 것입니다. 백제가 망하자 이번엔 고구려 차례였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백제 침공은 고구려 침공의 예행 연습이기도 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에서처럼 신라가 남쪽에서 병참을 담당하면 당군이 서해를 통해 대군을 동원해서 평양을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가 자랑하는 요동 방어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김춘추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백제가 망한 다음해인 661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평양은 순식간에 포위되고 더불어 요동 방어선도 허망하게 돌파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요동 방어선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고구려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구려군의 마지막 분투로 661년의 2차 고당 전쟁에서도 고구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전쟁이 계속된다면 다음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을 자처하던 고구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구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자 신라 조정은 숨가쁘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김춘추의 외교 노선을 계승한 문무왕은 일찍이 김춘추가 예견했던 통일전쟁의 2단계, 즉 당나라와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668년 10월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 달 전인 9월에 신라가 김동암이라는 사신을 전격적으로 외에 파견을 합니다. 그 사신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외의 동향도 살필 겸 그리고 그 신라가 당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후방에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립 우호화, 그러니까 최소한 중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외교 전략을 펴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고구려 멸망 이전에 벌써 신라는 당과의 전쟁을 어느 정도 염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라는 이미 660년에 벌어진 백제와의 전쟁에서도 군사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라군 사령관 김유신과 당군 총사령관 소정방의 일화는 이러한 신라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660년 7월 11일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 앞에서 소정방의 당군과 김유신의 신라군이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정방이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신라군 선봉장 김문영을 잠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신라군과 당군이 각각 행군을 해서 사비 남쪽에서 조우하자. 그 조우하는 날짜가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를 치르고 도착한 날짜가 7월 11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정방은 독군, 그러니까 군대의 행군 기일, 그러니까 군량 감독이랄까 행군 속도랄까 이런 그 군기를 단속하는 직책이 독군이었습니다. 이 독군이었던 김문영을 처벌해야 된다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강경하게 소정방에게 항의합니다. 심지어 소정방이 끝내 김문영을 처벌한다면 백제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당군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드러내죠. 이때 아마 동맹국 간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이 있으면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 지휘권 문제랄까, 군사 작전권 문제랄까 이런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군이 당군에 의해서 참살이 당했다면 완전히 군사 지휘권 자체가 전적으로 당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백제 멸망 과정이랄까 고구려 멸망 과정에서도 당군이 신라군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병력을 진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문영이 참살당했다고 한다면 신라군의 군사 지휘권, 더 나아가서는 신라 왕의 왕권 자체도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부하를 챙기면서 부하들의 신망도 얻고 신라군의 사기를 지키는 데 주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당나라에 일임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결국 소정방은 김유신의 서술에 불복합니다. 농이 심하시오. 김문영에 대한 처벌을 취소하고 신라군의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죠. 사실 이 전시작전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사례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또 다른 전쟁,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는 명예 원병이 도착하자 조선군에 대한 작전권을 명군에게 일임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참전 초기에는 이런 조치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여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성에서의 손쉬운 승리로 방심한 명군이 전쟁을 서두르다가 그만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력 손실을 당하자 명나라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전투보다는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죠. 따라서 조선군에 대해서도 일본군과의 전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심지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권율 장군을 일본군과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선군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뿐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유신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당나라와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라군으로서는 반드시 신라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670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신라는 압록강을 넘어 당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통일을 위해 벼르고 별렀던 마지막 전쟁, 당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후 6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다른 전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임하는 신라의 독특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던 672년 9월, 당나라에 신라의 사신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적국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신라가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연이은 패배로 전쟁이 매우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말 그대로 바짝 엎드렸습니다. 얼핏 매우 굴욕적으로 느껴지고 또 뻔한 수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죄사를 보내놓고 신라는 전국에 성을 쌓아 방어망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위기가 닥치기만 하면 곧바로 사죄사를 파견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인 669년 5월에도,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675년에도 사죄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당면한 목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지만 사죄사의 목적은 이것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진정한 의도는 자신들이 언제든지 당나라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평양 이북의 영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당나라 황제가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만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언제든지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신라의 지도자들은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외교적 해결책을 포기하지 않는 냉철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A stronger power has greater degrees of independence in the conduct of its foreign policy. So a superpower or a major world power, it's able to use its material resources and its armed forces then to realize its interest on a global stage. If you're a major regional power, the same within the region that you have a sphere of influence. For a power that is constrained by neighboring larger powers or by global powers, then those nations, as they develop their foreign policy, have to prioritize carefully because they can't do everything. 신라의 당면 과제는 생존이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죄사를 파견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면 볼 때는 상당히 좀 저자세 외교일 수도 있지만 신라가 처한 입장, 동맹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강대국을 맞이했던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외교 전략이었다고 판단됩니다.
676년, 드디어 6년을 끌어온 전쟁이 끝납니다. 당나라는 수렁에 빠진 신라 전선을 포기하고 군대를 더욱 시급한 티벳 전선으로 돌립니다. 20세기의 베트남 전쟁에 비견될 만한 초강대국과 약소국과의 전쟁에서 신라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삼국 중 발전이 가장 늦었던 나라 신라.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 앞에 망국을 걱정해야 했던 신라. 하지만 끝내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단지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미국에 비견될 만한 초강대국 당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마도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적극성과 전쟁 중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포기하지 않는 냉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